네, 안녕하십니까. 이찬수입니다. 이찬수의 인문학산책 평화 하나 이야기 하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평화란 폭력을 줄이는 과정이다 라고 정의를 해봤고요. 그럼 어떻게 평화를 줄일 수 있을까? 오늘 그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키워드랄까요? 열쇠말은 공감입니다. 평화를 얘기한다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또 사회에 세계적으로 폭력이 있다는 뜻이죠. 폭력이 있다는 것은 어딘가에 아픔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픔에 대한 공감이 바로 평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동력이라는 차원에서 같이 좀 생각해 보죠. 혹시 평화와 평화들이라는 책을 가지고 계시다면 87쪽을 같이 따라가면서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 공감이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며 함께 살아가기 위한 근본적인 능력 가운데 하나가 공감입니다. 사전을 보면 공감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해서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또는 그렇게 느끼는 기분이에요. 핵심은 공감이라는 한자가 함께 느낌 그런 뜻이거든요. 또 풀어서 얘기하면 느낌의 공유입니다. 누군가 또와 무언가를 함께 느끼고 있는 상태가 공감입니다. 근데 공감의 핵심은 제가 보는데 공에 있는 것 같아요. 함께죠. 그런데 이 공감에도 보니까 또 두 종류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의 형편을 먼저 떠올리면서 그 다른 이에게 나아가는 이른바 타자 지향적 공감이 있겠고, 아마 영어로 표현하면 이것을 empathy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다른 이가 나의 느낌에 맞추어주기를 바라는 자기중심적 공감이 있을 수 있겠어요. 아마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sympathy인데 우리말로는 둘 다 공감인데요. 조금 방향성이 다른 것 같습니다. 타자 지향적 공감과 자기중심적 공감으로 좀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거죠. 가령 공감도 무조건 다 좋으냐? 그렇지 않아요. 서로 지배자들 간의 공감이 커지면 극단적인 경우 식민주의적 제국주의 형태로 나타나죠. 권력을 잡기 위해서 정당을 결성하고 정당 안에 개입해서 또 국회의원이 되고 그럴 때 이들이 목적이 자기중심적 권력쟁취다. 이런 것을 너무 노골화하다 보면 다른 것을 다 무시하고 다른 것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형태로 자꾸 나타나려고 그러잖아요. 위험한 공감입니다. 또 이런 식의 공감도 있을 수 있어요. 소비자들 간에 소비자들 간에 소비하려는 공감. 제가 지난주에 르네 지라르가 문명의 근원을 남들을 모방하려는 모방 욕구가 문명을 낳았다고 말한 것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소비자들 간의 소비의 공감이 커지면 경제 구조가 더 비인간화하죠. 끝없이 사물을 소비하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오늘날 이 신자유주의 시대 정부도 기업도 막 독려하잖아요. 자꾸 소비하래요. 소비해서 명품을 가지고 어느 걸 소비했어요. 서로 자랑 삼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럴수록 인간이 사물을 소비하게 하는 그 구조 속에 종속되고 급기야 지구가 위험해지죠. 인간이 위험해진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요. 모방한다는 것은 자신을 감추고 다른 이를 따라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따라하면서 결국 다른 이와 같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방은 다른 모방자와 같아지려는 욕망이에요. 근데 모방 속에는 자기중심적 욕구가 들어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자기중심적인 욕망은 다시 자기를 향해 오는 폭력의 부메랑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공감이라도 자기중심적 공감은 대단히 위험하고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에도 타자지향적 공감이 좀 필요하다. 다른 이의 입장에서 하는 공감, 영어식으로 하면 empathy인데요.
엠퍼시가 심퍼시보다 좀 더 평화적인 것 같아요. 이 평화 공부도, 평화 운동도 이런 엠퍼시, 타자지향적 공감을 기반으로 할 때 평화가 정말 인간의 얼굴을 한 평화,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를 만드는데 공헌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런 공감을 현대인들이 굉장한 발견처럼 또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새삼스러운 발견이 아닙니다.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공감이야말로 인간담의 기초다라고 생각하고 실천한 천재들이 있었죠. 이 종교적 천재들. 부처님도 그런 분이고, 저희 공자나 맹자도 이론적으로 그런 것을 갖춘 분이고, 예수 같은 사람도 그런 분입니다.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는 삶을 살았고 또 너희도 그렇게 살으라고 요청을 했어요. 불교 그러면 부처님 그러면 자비라는 말을 떠올릴 수 있죠. 자비라는 말은 자라는 글자와 비라는 글자의 조합이거든요. 자는 기쁨을 같이 해서 기쁨을 같이 키우는 그런 행위이고, 비는 슬픔을 같이 해서 슬픔을 줄이는 행위예요. 둘 다 공감에 기반한 겁니다. 좋은 일을 할 때 같이 웃어주고 슬픈 일에 같이 울어주는 행위가 자비예요. 같이, 그런 의미에 함께하는. 유세 언어로 바꾸면 정말 공감을 기본으로 하는 거죠. 맹자가 이런 측은지심이란 말을 얘기했죠. 어린아이가 갑자기 우물에 빠지려고 하면 주변에 있던 어른이라면 누구든지 이런 거 따질 것 없이 하고 어린아이 우물에 빠지려는 어린아이를 구하려고 하지 않는가. 어떤 이에게 닥칠 어려움에 대한 가엾이 여기고 안타까워 여기는 마음이 측은지심이거든요. 인간의 본성적으로 측은지심이 있다. 맹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이 측은지심 그것을 기초로 인도 얘기하고 이해도 얘기하고 하는 거죠. 예수도 자비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또 한자로 긍휼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다 공감이에요. 가만 보면 아픔에 대한 공감이에요. 이것은 이런 부처님이 어떻고 맹자가 어떻고 예수가 어떻고 이런 얘기가 무슨 특정 종교의 언어 같지만 현대인들의 오만입니다.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인류가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능력을 확인하고 그것을 그렇게 살자고 요청해 왔고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새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엠퍼시의 다른 이름들입니다. 자비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긍휼이라든지 측은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이제 문제는 아무리 종교적인 이 천재라고 하더라도 언제나 측은지심으로만 충만히 있을 수도 없고 언제나 자비로만 충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가만 보면 자비나 긍휼, 사랑 이런 것이 대단히 힘든 일이에요. 그 자체로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아주 원초적인 감정 상태예요. 어딘가에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고통을 공감한다는 말은 얼마나 힘든 일인가요? 상상하는 것도 힘든 일이고 그것을 마음으로 느껴본다는 것은 힘든 일이거든요. 불교의 그 유마경이라는 대승불교 경전이 있습니다. 이 유마이가 이 제가자인데요. 이 유마 거사가 한 말이에요. 아주 많은 불보살들에게도 칭송을 받는 이 깨달음의 덕이 높은 사람이었는데 유마거사가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근각지에서 많은 불보살들이 병문안을 왔어요. 유마거사가 왜 아픈지 서로 의견도 얘기하고 얘기하다가 최종적으로 왜 아프신 거냐고 묻죠. 그랬더니 유마거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 아주 정말 이 고통의 공감을 집약한 가장 최고로 멋진 말이 아닌가 싶어요. 타자의 아픔에 대한 공감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정말 아픔에 공감한다면 자기도 안 아플 수가 없는 거죠. 자기도 아프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부처님이나 그러니까 붓다나 예수나 삶이 녹록할 수가 없었겠죠. 뭔가 고통에 반응하는 행위가 많은 에너지를 빨아들였을 테니까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공감을 이런 인류의 스승들이 이미 얘기를 다 해왔죠. 그리고 몸소 보여주기도 했죠. 근데 공감이란 말 속에 공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은 나와 너의 관계성이기도 하거든요. 나와 너의 상호 의존성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서양에서 개체 중심적 사회를 오랫동안 발전시켜 왔고 이게 근대성의 기초를 이루어왔는데 오늘날 개체 중심적 사유가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을 이미 100% 거의 모든 사상가들이 확인하고 있죠. 사람들은 개체가 아니다. 단독자가 아니로구나. 상호 의존적 존재로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중심으로 서양의 학문도 완전히 재구성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상호 의존성에 대한 인식이 다른 이에 대한 고마움과 이른바 타자 지향적 공감. 타자 지향적 공감, 이것은 아무튼 제가 붙여본 말입니다만 이 타자 지향적 공감으로 나타날 때 이 상호 의존성이 이제 평화가 되는 거죠. 인간의 원천적인 상호 의존성에 대해서 통찰한다면 이웃의 삶에 무관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무관심하는 게 더 어려웠겠죠. 자기중심주의에 익숙한 사람은 상호 의존성, 내 걸 가진 걸 내놓고 싶지 않은 사람이 이제 더 그럴 수 있는 거겠죠. 평화를 얘기하다 보면 결국 공감을 얘기하게 되고, 공감을 얘기하다 보면 인류의 상호 의존성이라는 원리를 통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런 공감이 폭력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고 그만큼 평화를 구축해가는 근간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감으로 인해서 나와 너 혹은 사회 전체가 생명력을 얻어가는 거죠. 우리 사회가 끝없이 지금 그 강남역 그 살인 사건이나 또는 구의역 그 비정규직 젊은 노동자의 그 사고를 통해서도 많은 포스트잇들이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거기 나도 공감해 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확장시키는 흐름도 커지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그 행위 자체는 다행스럽습니다. 사건은 너무 안타깝지만 이 공감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인간다워지고 가장 민주적이 되는 가장 근본적인 동력인 것 같아요. 세월호가 침몰을 해서 304명이나 되는 어린 학생을 비롯한 그 많은 사람들이 차가운 바다에 수장되었죠. 근데 이걸 확인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인을 밝히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원인을 제대로 못 밝히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 밝히려고 하겠죠. 그런데 도대체 공감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안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왜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는지, 그랬는데도 또 여러 해가 지나도록 규명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꾸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고 이제 그만하자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유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양 그냥 좀 적당히 살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평화계에서 가장 경계하고 비판하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어딘가에 아픔이 있는데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일본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가 폭발을 해요. 북한에서 핵실험을 해요. 근데 한국에서 평화로울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 어불성설이지요. 그냥 개인의 심리적 평안, 그것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런 일시적인 거예요. 사회가 폭력적인데 어떻게 개인이 장기적으로 평안할 수는 없겠죠. 완전히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골방에 갇혀 있는 경우가 아닌다면 그런 건 또 평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반도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 정치적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충돌하는 아주 전형적인 지점이기도 합니다. 아시는 대로 미국이나 중국이 서로를 견제하면서 아시아에서 패권을 강화해 나가는 중이잖아요. 한반도는 정말 그 한복판에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어떻게 조금만 눈을 한반도 밖으로 돌려보면 이 땅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알 수 있어요. 그 와중에도 누군가 평화롭다면 그냥 어떤 개인이 자기 도피성 위안 정도겠죠. 이 평화학을 하면 마음도 평화로워지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요. 사회가 평화롭지 않으면 평화학자가 마음이 평화로울 수가 없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나 평화적 저항 같은 의식은 더 생기는 듯한 느낌이고, 실제로 평화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항의 결과이기도 하거든요. 다만 저항이 가능한 비폭력적이어야 한다는 거가 평화학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핵심은 사회적 평화 없는 개인의 평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회성이 결여된 개인의 평화는 결국 부메랑이 돼서 자신이 침식당하게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개인의 평화를 희생시킨 사회적 평화라는 것도 폭력이죠. 모래 위의 집보다도 위태합니다. 언어도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평화학에서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개인을 살려야 되고 또 공적 영역을 열어줘야 됩니다. 좀 일본에 계시면서 한국, 중국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그 공공철학자로 유명한 김태창 선생이 계시는데요. 아주 자그마한 체구를 지니셨지만 그 뭔가 인자한 표정 속에서 어떤 힘도 느껴지는 분이기도 합니다. 김태창 선생님께서 활사개공이란 말을 해요. 이분이 이제 공공철학이라는 말을 하면서 공공성의 근원은 활사개공이다. 살활자, 나사, 개인 사자, 그 다음에 10개자, 공적인 하다 할 때 공자인데요. 즉, 개인을 살리면서 공공성을 열어가는 이런 뜻인데, 이 평화도 이런 활사개공의 평화여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래서 이제 평화를 얘기할 때는 평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영역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가령 이 공공성과 관련해서 게럿 하딘의 그 공유제의 비극이라는 글이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그 짧은 글인데 핵심이 이 공공성과 관련돼서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제법 있습니다. 게럿 하딘의 책 글 공유제의 비극이라는 글의 요지는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식으로 알아듣기 좋게 한국식으로 각색하면 이런 건데요. 어떤 마을에 오랫동안 내려오는 공동 우물이 있었다고 해봐요. 특정인의 소유가 아니죠. 마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물을 가져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비가 좀 안 오니까 그 우물의 물을 자기 식수만으로 쓰지 않고 농업용수, 자기 밭에 주는 농업용수로도 쓴다고 해보세요. 개인에게 당장은 득이 되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나만 손해볼 수 없다 하면서 너도 나도 우물을 퍼다가 자기 밭에 물 줄 거예요. 그러면 우물은 금방 마르겠죠. 결국 대대로 이용해오던 우물은 고갈되고 모든 이는 식수조차도 얻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내용의 요지는 분명합니다. 지하자원이랄까, 초원이 들판의 풀이랄까, 공기, 호수에 있는 물고기, 이런 것처럼 공동체 모두와 관련된 자원은 사적 이익을 주장하는 시장의 기능에 맡겨두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지금 세대에서 남용해서 자원이 고갈되어 버릴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분야는 공적 영역 안에 남겨둬야 된다. 개인의 욕망에 기반한 시장 논리로 맡겨두면 결국 공멸하게 된다.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 신자유주의 이런 거 위험하다는 것과 연결되죠. 그래서 공적 영역에서 관여하거나 관계자들의 합의를 통해서 개인의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에요. 물론 이 공적 영역이 개입한다고 해서 사적 영역을 죽이는 형태로 가서는 곤란한 거죠. 이 개인적 자유주의 서양 문화권에서 이 개인적 자유주의가 이 사적 영역을 개인적 자유주의도 발달해 왔고 사적 권리도 많이 확장돼 왔죠. 너무 중요한데 이것이 건강한 시민적 공공성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공적 영역을 내세워서 개인을 도구하거나 억압해서도 안 되고 사적 영역을 내세워서 공적
모든 것을 사적 영역의 충돌 현장으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 한자로 표현하면 이게 역시 김태창 선생의 표현입니다만 멸공봉사 이런 거 안 된다. 그러니까 공을 없애고 사만 내세우는 것도 안 된다. 멸사봉공, 우리가 지금 멸사봉공이란 말을 70년대 80년대까지도 많이 썼는데 개인을 죽이고 공적인 것을 드높인다 이런 식의 언어,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죠. 활사개공이어야 한다. 개인을 살리면서 공적 영역을 열어가야 한다. 이런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공성이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공감으로 인해서 확보되고 확장된다는 겁니다. 법이 중요합니다. 정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법으로 강제하기 이전에 정말 근원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어떤 상황이나 사태, 즉 아픔의 상황에 대한 공감적 인식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타자지향적 공감, 이런 에서만 그 개인 어떤 그 사람 개입이나 합의 같은 것이 인간의 얼굴을 하게 된다. 다름 사이에 공존이 일어나게 된다. 타자와의 공생이 확보된다. 이런 겁니다. 법이 중요하지만 인간의 법이나 조약에 종속되어서는 곤란하다. 지난번에도 서양에서 그 평화학이 조약이 확장되고 재판소가 설립되는 과정과 함께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법 조항도 다 인간의 얼굴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죠. 인간이 평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얼굴을 한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건데요. 아주 기본에 공감이 있는 것이고, 공감과 공감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야 하지 않겠나. 제가 평화학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공감이야말로 평화학이 구현해야 할 근본적인 가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공감은 느낌의 공유거든요. 그리고 공유를 통한 연결이에요. 공유가 서로 연결되면 이것이 바로 공동체겠죠.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동의 공유거든요. 같음의 공유예요. 같음을 공유하는 집단. 그런데 같음을 공유한다고 할 때 획일적으로 같음이 단순히 획일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입장들의 조화죠. 상대방의 인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공동체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바로 이것은 평화를 얘기할 때도 딱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하고 너를 합쳐서 우리라 그러잖아요. 우리라는 말이 다양한 여러 나들의 합집합이긴 하지만 단순한 합집합은 아니에요. 그동안 이 개인들이 사라져버리면 곤란하다. 활사개공이란 말처럼 개인들이 다 살아나면서도 개인들이 모여서 그 승화된 공동 주체를 확보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평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비유가 떠올랐는데, 비빔밥의 비유예요. 그래서 비빔밥 평화라는 말을 써보기도 했습니다. 비빔밥이 이런 거죠. 밥이나 나물이나 채소나 혹은 가진 양념들, 고기도 있을 수 있겠죠. 계란이라든지 또 참기름도 들어가겠고, 이런 가진 양념들이 그냥 밥은 밥대로, 나물은 나물대로, 양념들이 양념들대로 있으면 비빔밥이 안 되죠. 이것이 서로가 서로를 수용해서, 서로를 자신 안에 수용해서 개별적인 그 개체를 넘었을 때 맛있는 비빔밥이 되잖아요. 비빔밥이라는 것이 나하고 너가 합쳐서 우리가 된다고 할 때 우리의 존재 원리를 아주 비유적으로 설명을 잘 해줍니다. 우리라는 것 통에는 공통성이 있어요.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나하고 너가 관계 맺는 그 공통성을 기반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공통의 그 무엇이 바로 정말 우리의 주제로 얘기하면 평화고요. 평화는 그래서 하나의 관점을 일방적으로 적용한다고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순수한 민족주의라는 것도 불가능하고, 순혈주의 이런 것도 불가능하고, 절대적 객관주의 이런 것도 불가능해요. 다양한 다른 것들의 조화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민족주의 이런 것도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북한에서는 조선 민족주의에 대한 우월감을 끝없이 교육을 해요. 중국 사람들이 중화주의에 대한 자긍심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마치 제국주의처럼 자기중심 내 휘하에 들어오면 너희들도 인정해줄게 하는 식의 제국주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평화학에서 경계해야 되는 것들이죠. 다양한 이질적인 것들의 인정과 조화가 바로 평화학의 근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입장만을 고집하다 보면 그 안에 타자를 자꾸 다른 이를 흡수시키려고 하게 되고, 그 흡수시키는 행위가 다른 이를 죽이는 폭력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이념이든 뭐든 간에요. 그래서 평화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폭력을 줄여서 인간 간의 상호 의존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힘이 된다는 의식을 확장시키는 행위이고, 또는 실제로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과정이기도 하는 거죠. 비빔밥은 평화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비빔밥 평화, 이것은 평화를 인간답게 하는, 즉 평화 인문학의 자세와 이상을 아주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공감에 기반한 공존, 이런 것이 평화의 다른 이름이겠죠. 이 공감적 공존 같은 것이 평화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의 근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잠깐만 더 같이 시간이 좀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잠깐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평화를 공감과 연결지 있는데 이것을 학문으로 한다는 것은 도대체 뭔가? 굉장히 쓸고 드릴 내용이 많습니다만 요지는요, 평화를 연구한다는 것, 특히 평화를 인문학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은 뭐냐? 고통에 공감하면서 또는 그리고 참여하면서 객관적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프랑스의 사회철학자 피에르 보르디에라는 사람이 참여적 객관화라는 말을 썼어요. 아주 평화학을 하는 자세를 잘 함축적으로 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문이든지 마찬가지, 평화학만의 문제는 아니죠. 어떤 학문이든지 학문은 공감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지만 그것만으로 학문이 되진 않아요. 예수 같은 사람이 그런 점에서 학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감을 통해서 공감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인류를 바꿔왔죠. 그러나 이런 측은지심이나 자비만으로 설득력 있는 연구를 하기는 곤란하죠. 공감이 없는 연구는 그냥 소음이겠죠. 공감력과 함께 연구자 자신도 내가 폭력적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주관적으로 인식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다시 그 상황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내가 처한 상황을 객관화시킬 수도 있어야 하죠. 그게 참여적 객관화인데요. 평화 연구자는 딱 그런 겁니다. 스스로를 폭력적 상황 속에 참여시키면서 동시에 내가 속해 있는 폭력적 상황을 객관화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폭력적 상황에 눈 두드럽게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연구자가 폭력적 상황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 폭력적 상황, 왜 이런 폭력적인 일이 벌어지는지 그 원인을 따져보는 것이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발생한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는 자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악의 문제가 왜 발생합니까? 우리가 이 어딘가에서 발생하는 아픔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관계한 사람들이 외면하면서 악이 발생해요. 정말 악은 어딘가에서 벌어진 고통의 원인을 누군가 외면하지 않고 한 번 더 얘기해주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한두 마디 더 많은 사람들이 해줄 때 악은 발붙일 수가 없게 돼요. 근데 가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슨 연구하는 사람이 연구만 잘하면 됐지. 그렇게까지 무슨 사회 시콜콜이 반응할 여유가 너 능력 그런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 아니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하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일일이 참견하면서 어떻게 진지한 연구를 하냐. 정말 저도 글 쓰고 강의하고 하는 입장에서 이해해도 되긴 합니다. 다 참여하면 또 객관적인 연구라는 건 쉽지 않죠. 그런데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딘가에 폭력이 있다. 또 폭력으로 인해서 당하는 아픔이 있다. 그리고 평화가 폭력의 축소 과정이라면 평화학자는 폭력적 현상을 또는 그 현장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양비론적이랄까 좀 불가지론적 차원에서 아유 나 잘 모르겠어 그 원인이 특별히 하나에만 있는 거겠어 모두가 원인이지라고 하는 식으로만 또 넘어가고 침묵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말을 많이 하고 더 많이 분석하고 하는 것이 그래도 학자로서도 솔직한 대세라는 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이제 참여적 객관화죠.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학문적인 학문상의 공감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침묵보다는 참여가 낫고 그것이 학문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실천성을 확보하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평화학을 하는데 평화학에 별로 인간이 안 들어있고 정책과 조약과 제도와 뭐 협상과 이런 것만 들어있을 경우가 많아요. 더 중요한 것은 인간 아니겠어요?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줄이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거다. 그럴 때 그 평화 연구도 자연스럽게 이제 평화 인문학이 되는 거죠. 인간에 의한 평화, 인간을 위한 평화, 또 인간의 평화를 이루는 연구를 하려는 학문이 평화 인문학이에요. 우리 이 오다방을 만드는 우리 그 기국 단체가 인권연대잖아요. 인권연대의 이 표어가 인권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꾸자요. 세상이 비인간적 상황으로 치달을 걸 때 인간이란 이유로 존중받을 수 있는 존중받아야 하는 권리를 기준으로 세상을 바꾸자는 인권연대의 캐치프레이즈인 것처럼 평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얼굴을 해야 한다. 인간에 의한 평화여야 하고 인간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이 주체적으로 하는 평화여야 한다. 종속과 제도와 뭐 이런 것에 너무 인간을 종속시켜서도 곤란하다.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평화 인문학을 말할 수 있는 기초를 좀 나누게 되었는데요. 다음번에 그러고 보니까 정말 서양에서 평화 개념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 말씀을 동서양에서 어떻게 평화라는 말이 정립되어 왔는지를 말씀 못 드렸던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원, 300만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